정부가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평균 19.5%의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 차원에서 인터넷 은행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불러온 증권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내놓은 실제 주식보다 3배나 초과에 내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BMW의 화재 사고와 관련한 석연치 않은 원인 설명과 뒤늦은 사과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게 앞으로 자연재해라고 스스로 이제 정부에서도 바라본다고 하시면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또 왈가불가하겠지만 사실은 아예 배제를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수용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많은 혜택들을 국민들에게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자녀들은 지출이 많을 테니까 뭐 아기들 많은 집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들이 나왔을 때 조금의 감소율을 적용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좀 더 생활에서 체감이 되실 정도의 그런 적용률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슷하게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자유제나 이런 것들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조금 그런 문화들을 답습해서 서민들이 전기를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정부가 결국 7,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전기료 할인 효과는 어떤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이번 이제 한시적 완화로 가구당 한 달 전기료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용량별로 보면은 201에서 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이 됩니다. 또 301에서 400kWh는 9,180원, 그리고 401kWh 초과를 할 경우에는 이제 19,040원의 할인 효과가 생기는데요.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로 예상 전기요금은 27,773원 감소한 76,367원만 내게 됩니다. 비율로는 26% 이상 인하되는 셈이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1구간에 속하는 이제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요. 500kWh까지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고심 끝에 대대적으로 내놓은 대책인데 생각보다는 할인폭이 미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로만 보면은 정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평균 19.5%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얼마나 요금을 내는지를 따져보면 체감 할인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요. 5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할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구는 전기료 평균 할인율이 19.5%에 못 미치게 됩니다. 가령 소비자 전력 1.84kWh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루 4시간 튼 가정의 전기료는 할인 전 12만 9,020원에서 10만 7,730원으로 16.5% 낮아지는 할인 효과가 있지만 10시간을 틀었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24만 8,000원에서 21만 6,000원 정도로 8.9%에 그치며 훨씬 할인폭이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례적인 폭염으로 20만 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10%에 못 미쳐 전기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완화할 게 아니라 이 중장기적으로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마다 누진제도는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상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누진제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도 폭염과 한파를 특별재해로 간주해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사실 뭐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할인에 따른 부담 누가 지게 됩니까? 네, 한국전력공사가 지게 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2,989억 원을 일단 한전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도 한전이 부담을 했지만 당시에는 한전이 11조에서 12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내면서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1,000억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조 300억 원의 전기료 판매 수익을 거뒀지만 이는 작년보다 1조 원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번 전기료 인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한전의 주가는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완화 혁신 2탄은 인터넷은행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해서 지난 18년간 지속돼온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알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간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호평하면서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은행의 한정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 그리고 이제 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문제는 그간 뜨거운 감자라고 불릴 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네. 이 그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었지만 2년이 넘도록 계류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4% 이상 초과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업들의 금융 잠식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들도 있지만 KT와 카카오와 같은 일반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이 은산분리 규제 탓에 사업 주체인 카카오나 KT가 의결권 행사에 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주도적인 지분 확보나 투자 등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에 반쪽짜리 논란이 일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런 이유들로 인터넷은행들이 증자 등 이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 상품 판매와 중단 그리고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대출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등 출범 당시보다 금리 조건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은산분리 규제가 실제로 완화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네, 정부는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지분 제한을 풀어서 IT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IT와 연구개발,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등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이 서민금융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혜택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적은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이 담보대출과 같은 상품들도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 송금이나 핀테크 기술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와 관련 업계의 설명인데요. 또 현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인터넷 은행들이 추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자,
이번 국회에서는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두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칙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본인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대주주들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안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상 이런 부작용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통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주문함에 따라서 그간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야당과 반대 입장을 보여 여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일부 견해차를 살짝 보이기는 하겠지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네, 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고 나선 문 대통령 이번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고객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 500여 주를 매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배당 시스템 오류로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건과 유사해서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희지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없는 주식을 고객이 매도한 일이 발견됐다고요. 네, 한 개인 투자자가 지난 3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프로쉐어즈 울트라숏 다우 30이라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를 600주 넘게 사들였는데요. 이 ETF는 지난 5월에 병합돼 주식 4개를 하나로 합치고 가격을 그만큼 높였습니다. 이 투자자가 보유했던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달러대에서 33달러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유진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바뀐 주식수가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는 600여 주 그대로인데 가격이 4배 오른 상태였다는 겁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폭등한 줄 알고 지난 5월 주식을 매도해서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약 500주 더 판 셈이 됐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유진증권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진증권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매도한 주식 약 500주만큼을 시장에서 주식을 되사서 메꿔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투자자에게 청구했지만 투자자가 거부했습니다. 투자자는 유진증권이 주식이 병합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시스템상에도 보유한 주식 수가 원래 665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뭐 없는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인데 강 기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금감원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금융투자검사국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삼성증권에서 배당 시스템 오류로 현금 대신 주식 배당이 잘못 입고되고 직원들이 이렇게 잘못 입고된 주식을 대거 매도한 대형 금융사고가 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다음 달 중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실시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지입니다. 네, 총파업 투표가 결국 가결이 됐다고요? 네, 금융노조는 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3개 지부의 조합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80% 이상 투표율에 90% 이상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노조는 내일 지부 대표자 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총파업 시기는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금융노조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선별 교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그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개선 등을 놓고 사용자 협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무산이 되면서 결국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모든 직군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으로 채우자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사측은 IT와 인사 등의 예외 직무를 인정하고 특수직군으로 분류해 탄력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이 결의됐음에도 사측과의 협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BMW의 부실한 원인 규명과 늑장 리콜 등으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MW를 상대로 한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제 BMW를 상대로 소비자 단체가 지금 소송에 나섰는데 차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MW 차량 화재를 직접 겪은 4명이 어제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들은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에 대한 보증 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손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내일은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 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50여 명 규모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도 차량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한국소비자협회도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험업계도 지금 소송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BMW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면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보험사들은 BMW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실시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BMW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책임을 부인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업계가 집계한 자동차 보험 외제차 손해액 가운데 BMW 차량이 2,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추가 대책을 지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BMW와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향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령에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면서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 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기자도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이 총리가 이제 법령에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현재 리콜 제도만으로는 BMW가 지난달 26일이죠. 리콜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나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해서 제조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현행 제조물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과 관련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법 시행 이후 공급되는 제조물로 대상이 한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이번 BMW 사태에는 직접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